마르티넬리가 아스날의 두 번째 득점을 올린 장면과 요케레스의 득점으로 이어진 마르티넬리 크로스 모두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아르테타가 측면 공격을 설계하고 반복적인 시도 끝에 나온 파생된 결과였죠. 그렇다면 아르테타는 시메오네의 단단한 수비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전술적 설계 과정을 거쳤을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포메이션상 4-4의 형태였지만 수비를 구축할 때는 5-3의 형태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알레띠는 수비 시 이 5-3-2 블록을 자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날을 상대로 특히 유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스날은 공격 시 박스 미드필더를 구성하거나 4-3-3 형태를 취합니다. 전방에 5명의 공격 자원을 배치해 상대 수비 라인을 압도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에 맞서 알레띠의 5백 구조는 자연스럽게 이 전방 공격에 대응하는 장치가 됩니다. 반면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은 쉐를로트와 알바레즈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 경우 볼을 소유한 센터백이 곧바로 압박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스날은 후방에서 세 번째 선수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했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켈리나 팀버가 안으로 좁혀 3백 형태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의 수비 구조, 즉 알레띠의 5-3-2 블록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은 양쪽 측면 공간입니다. 상대 윙어가 없기 때문이죠. 즉 이 구역을 공략하기에는 풀백이 가장 적합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아스날은 풀백을 좁히기보다는 피벗이 후방 라인까지 자주 내려옵니다. 이 역할을 수비맨디가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는 종종 내려와 3백의 일원처럼 움직이며 빌드업을 안정시켰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알레띠의 포워드들은 적극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수비맨디를 마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아스날의 첫 번째 패스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팀버와 스켈리는 보다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센터백에게 가해지는 압박이 줄어들면서 굳이 3백을 형성할 필요가 없어졌죠. 대신 두 풀백은 상대 포워드의 바깥쪽, 즉 양쪽 하프 공간의 자리에 빌드업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알레띠의 포워드들이 좁게 위치하자 아스날은 중앙을 활용한 전진이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공격 비율이 22%로 가장 낮았죠. 이 상황은 곧 풀백을 중심으로 한 사이드 빌드업으로 전환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풀백들이 자연스럽게 빌드업의 첫 번째 옵션이 되었습니다. 측면을 통한 공격 전개가 한층 더 원활해진 것이죠. 특히 아스날은 오른쪽인 사카를 중심으로 알레띠의 왼쪽 측면을 붕괴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카의 돌파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아르테타는 이를 미리 알고 철저하게 설계했죠. 먼저 팀버는 후방에 머물며 니코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동시에 사카가 언제든지 볼을 되돌릴 수 있는 패스 옵션이 됩니다. 에제는 중앙의 자리에 코케의 움직임을 묶었습니다. 요케레스는 박스 중앙에 위치해 알레티 센터백 2명을 고정시켰죠. 결과적으로 아스날은 오른쪽 하프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두는 설계를 취합니다. 이 비어있는 공간이 곧 사카가 활용할 런웨이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예시를 보겠습니다. 알레띠의 5-3-2 블록과 좁혀있는 공격수 덕분에 팀버에게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그는 니코를 끌어당김과 동시에 곧바로 사카에게 연결했죠. 사카가 공을 잡을 때 이미 그에게 1대1 상황이 완벽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제가 중앙에서 코케를 묶어두고 요케레스가 센터백들을 끌어안으면서 이를 가능케 했죠. 물론 해당 장면은 그가 비워둔 공간으로 진입하지 않고 직선 돌파로 크로스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시도 유사한 배치를 보여줍니다. 사카가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비워둡니다. 그가 안쪽을 파고들어 팀버와 연계해 슈팅까지 만들어냅니다. 즉 이러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상대 왼쪽 측면에 균열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카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막히고 말았죠. 사카의 돌파가 막히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팀버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알레띠의 수비구조 특성상 팀버는 항상 바깥쪽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공격 전개가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시점마다 팀버는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존재감이 경기 중 더욱 두드러졌죠. 그는 종종 볼 운반 능력을 통해 파이널 서드까지 빠르게 전진합니다. 사카가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죠. 또한 단순히 볼을 연결하는 역할을 넘어 사카와 에이지에게 향하는 전진 패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사카에게 과부하가 걸릴 때면 팀버가 직접 돌파를 시도하거나 크로스, 심지어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도 나왔죠. 그의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아스날은 오른쪽 측면 공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팀버는 공격 지역 패스 12회로 양팀 통틀어 최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풀백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3-2의 구조적 약점인 측면에 단 한 명만 존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역시 즉각적인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날은 알레띠의 단단한 블록을 깨기 위해 다른 방식도 시도했죠. 측면에서 훨씬 강력한 과부하를 만들려 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풀백이 깊게 오버래핑하고 윙포드가 안쪽으로 침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측면 후방에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즉 패스 옵션이자 역습 대비 역할을 동시에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한 것이 바로 수비맨디와 라이스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위치 조정을 통해 3백의 중앙 또는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풀백이 전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죠. 예를 들어 수비맨디가 오른쪽 후방에서 볼을 공급합니다. 덕분에 팀번에 깊게 전진하고 사카는 좁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후방으로 내려가 센터백들이 보다 공격적인 스토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죠. 한편 라이스는 인버팅이 가능한 스켈리 그리고 마르티넬리와 함께 로테이션을 통해 왼쪽 측면 루트도 활성화했습니다. 즉 그들은 중앙에 밀집된 수비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측면의 과부하를 통해 5-3-2 블록을 분해하려는 의도된 접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의 세트피스 선제골을 제외하면 60분까지 오픈 플레이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스날이 측면에 반복적으로 가한 위협은 알레티 수비 블록이 측면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마르티넬리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죠. 이에 대한 예시입니다. 팀버가 공을 잡을 때 알레티는 5-3-2 구조의 특성상 측면을 수비할 선수가 한정적입니다. 미드필드 3명이 모두 옆으로 끌려가며 수비를 지원해야 했죠. 윙백과 스토퍼까지 라인에서 이탈하면서 전체 블록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구조는 일시적으로 수비 밀도를 높여 볼을 탈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대 측면에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대가를 수반합니다. 실제로 알레티의 수비 블록이 왼쪽으로 심하게 쏠렸고 반대편 마르티넬리에게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수비맨디가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기회가 무산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버팅한 스켈리가 미드필드 라인을 완전히 벗겨내며 이를 성공시켰죠. 이 장면의 디테일은 스켈리가 즉시 마르티넬리에게 연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렌테를 자신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긴 뒤에 패스를 내줬죠. 이 한 번의 유도 동작으로 요렌테가 쉽게 역동작에 걸립니다. 마르티넬리는 슈팅 각도를 확보한 채 침착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죠. 즉 아스날이 경기 내내 오른쪽 측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쌓아온 전술적 압박이 결국 알레티 블록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여파로 반대 전환을 통해 만들어진 마르티넬리의 득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메오네 감독은 경기 내내 5-3-2 블록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측면 공간이 구조적 약점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술적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포워드들이 수비맨들을 견제하기 위해 낮은 위치를 점하면서 아스날은 훨씬 더 측면 전환이 쉬워졌습니다. 이를 인식한 시메오네는 스켈리가 볼을 잡는 순간 한 칸 전진의 4-4 형태로 블록을 재정렬합니다. 이는 풀백을 통한 전진 패스를 차단하고 아스날의 측면 공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이 수비 전환에는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수비가 한 발 앞으로 올라서면 그만큼 마르티넬리에게 한 번의 볼이 전달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반 29분경 이와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이 전술적 리스크는 아스날의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 드러났죠. 시메오네가 스켈리를 압박하기 위해 깊숙이 전진하자 아스날은 단 한 번의 패스로 이를 완전히 무력화합니다. 수비맨디는 즉각적으로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고 마르티넬리가 빠른 스피드로 공간을 침투합니다. 하지만 시메오네의 전진으로 생긴 공간을 요렌테가 제때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르티넬리의 크로스로 인해 요케레스의 득점까지 이어졌죠. 즉 이 장면은 5-3-2와 4-4-2 블록 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간격 유지와 마킹 문제를 아스날이 공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스날의 공격은 즉흥적인 결과가 아니라 아르테타의 설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측면을 활용한 반복적인 시도로 알레티의 블록을 한쪽으로 끌어당겼고 그 균열을 반대 전환으로 공략해 득점으로 연결했죠. 시메오네의 전술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르테타는 공간과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내며 상대의 약점을 극대화한 끝에 전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